한산스님의 조선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부지 한산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는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이렇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3.6%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8.3%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63.7%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가? 저도 한 번씩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답은 24.4%밖에 안 되네요.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고 화가 나냐? 저는 대체로 사소한 일에는 답답하고 화가 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화가 난다는 사람이 24% 정도 돼요. 23.9%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저는 소외감 많이 느끼는데 근데 대답을 18.8%가 별로 이렇게 소외감 느낀다는 사람이 18.8%니까 그래 많은 건 아니네요. 저는 스님이다 보니까 소외감 느껴요. 스님이라서 이제 이렇게 주목도 많이 받지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다 또 옷 입고 이렇게 머리 깎고 있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격리돼 있으니까. 그리고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별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요. 16.3%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네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러운가요? 83.9%가 거의 84%가 우리나라 문화가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그것도 역시 83.3%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네요. 신기하죠? 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현재 살기 좋은 곳,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냐? 81.9%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좋죠. 서로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 문화, 이렇게 정신문화, 대중문화, 특히 이제 K-팝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93%, 85%, 95%, 92% 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네요. 좀 안 좋은 수도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 야, 이거는 정말 91.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보하고 보수의 갈등이 이게 우리나라 이만큼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은데
경제 대국인 것 같은데 정치는 왜 이렇게 못 따라오나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데 헌법도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는 저렇게 예산안 통과도 못하고 뭐 공수처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고 민식이법도 잘 안 되고 법 통과가 뭐 잘 안 뭐지 저게? 그래 이제 이 보수 진보와 갈등이 크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예전보다 진보 보수의 갈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5%나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갈등도 81%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짐작하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갈등 78.8%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가하고 근로자의 갈등 77.7%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브랜드 가치 조사가 세계 140여 개국에서 브랜드 가치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재작년에는 17위, 작년에는 15위, 올해는 13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브랜드 가치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요. 언뜻 기억으로 제일 낮았던 게 이제 노동자와 그 근로자와 이제 기업가의 사이에 이런 노사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이 저 한 80몇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그런 건 브랜드 가치가 그런 것이 브랜드 가치를 좀 하락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 말했던 그런 것들 다 같은 것 같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또 서민층과 부유층 이런 갈등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갈등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겠죠. 남녀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4.9%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남자들은 무슨 남녀 갈등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남녀 갈등 차별을 많이 느끼죠. 임금만 해도 우리 임금으로 보면 알아요. 임금으로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이렇게 그 고위직이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국회의원들의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업 CEO들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CEO들의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면 이렇게 평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역시 54.9%가 남녀가 서로 불평등하다라고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갈등 얼만큼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49.7%가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갈등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주로 백인들과의 갈등은 별로 이렇게 아닐 거고요. 아마 이렇게 동남아시아거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크지 않겠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한 이렇게 그 평등에 대한 우리도 유색인종인데 다른 인종차별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보면 차별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지금도 서양에 가면 차별 받는다고 그러죠.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90.6%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경제적 양극화가 해결될 거냐, 해소될 거냐, 좀 다들 비관적으로 여기겠죠.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슨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일 먼저 꼽았어요. 31.3%가 일자리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게 23% 사람들이 이게 심각하다. 일자리보다 어쩌면 더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올해가 이제 제일 꼭지점 제일
높은 때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줄어든다니까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쭉 줄어들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꼭지점을 찍었어요. 중국도 이제 착착착 내려올 겁니다. 중국 내려오는 속도, 중국이 이제 그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 이제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럽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신속하게 고령화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빨리 중국은 한 40년 동안 하나만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의외로. 지금 10대, 20대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국도 아주 빨리 노령화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데 이제 반대인 사회가 있어요. 지금 21세기면 또 21세기에서 2010년대, 곧 있으면 202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때쯤이면 세계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저출산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나라가 있어요. 제가 인도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인도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곳곳에 도시가 아니라 곳곳 마을마다 다 결혼식이 있네. 아이들이 엄청 많아. 그 인도 사람들의 중위 연령 내가 이제 다 이제 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이제 43세고요. 일본은 48세인데 인도는 27세. 그래가지고 또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죠. 더 낮은 나라가 있나 했더니 라오스, 캄보디아 25세, 26세, 24세 막 이러. 말레이시아 뭐.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인구 좀 이렇게 꾸어오면 이민을 시키면 안 될까? 이주 인도 사람 똑똑하다던데 인도 사람 우리나라 오게 하면 안 될까? 좀 그렇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우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2% 정도 되고요.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8%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50.8%가 우호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몇 년 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2013년도, 2016년도 이런 데는 44%, 40% 뭐 이랬거든요. 예전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런 그 호감도가 많이, 우호도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기사 보면 이제 다시 또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1%나 된다니까요. 정말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좋겠다, 되면 좋겠다라고 41%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저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성숙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23%, 23.8%. 부유한 나라보다 이게 더 낫겠네요. 부유한 나라보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저절로 경제적으로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엄비된 나라,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6.8%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조사한 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 의식가치관 조사를 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중에 정조대왕을 하고 있는데요. 정조는 특이하게 담배를 좋아했다네요. 담배 많이 피워서 젊어서 돌아가셨나? 글쎄요. 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1616년부터 17년 이 사이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급속하게 퍼졌다네요.
조선 사람들의 담배에 대한 사랑이 매우 높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었대요. 아니 남녀는 남자가 뭐 담배 피우는 것은 그런데 여자도 많이 피웠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피울 수 있잖아. 그런데 8세 동자 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정말 옛날에는 애 어른하고 관계없이 담배를 피웠고요. 담배가 인기가 많으니까 밭에 무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담배를 심어가지고 이게 거의 많은 이 밭들이 전부 다 담배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때 조선시대에는 담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했다니까요. 담배를 피우면 신비한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령초라고 불렀다니까요. 남쪽의 신비한 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담배를 펴야지 소화가 잘 된다. 소화제다 담배가. 정말 담배가 소화제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답할 때 담배를 펴야지 답답함이 이렇게 조금 이제 부르니까 호흡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걸까요? 호흡을 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호흡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를 펴야지 소화도 잘 되고 담배를 펴야지 근심이 사라진다. 뭐 사라지긴요. 담배 금방 또 이제 근심이 또 채워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남령초 말고도 남쪽에서 왔다 해서 남초 또 연주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한다네요. 이걸 담배를 피우면 취하나? 어쨌든 뭐 마약 효과가 있나 담배가? 취하나? 옛날 담배는 그랬나요? 그리고 연다라고 됐대요. 차처럼 피로를 해소시켜준대. 차처럼 피로를 해소시켜준대 담배가. 그리고 상사초라겠대요. 한 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대. 그리고 망우초, 근심을 잊게 했다. 또 심심초, 심심할 때 무료로 달래준다. 뭐 옛날에는 밭에다 심어가지고 무료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조 때는요, 심지어 과거 시험에 이 문제, 담배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도 그랬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왕은 말하노라. 온갖 식물 가운데 이롭게 쓰여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령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남령초를 주제로 질문에 답하라. 이게 과거 시험에 나왔어요, 세상에. 과거 시험 기준이잖아요. 남령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정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밤새 잠을 안 잤대요. 혹시 암살당할까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자게 되면 배에다 책을 잔뜩 이렇게 덮고 잤대요. 이렇게 칼 맞을까봐. 이제 좀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담배 많이 피워서 이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나중에 되는데요. 왜 문제 되겠어요? 논밭을 다 담배로 하니까 이렇게 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담배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나중에. 정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도 몇 가지 말했는데요. 빼놓을 수 없이 이건 정말 중요해 라는 게 바로 수원 화성을 축조했던 거예요. 정조의 업종 중에 가장 크다 할 수도 있고 정조의 어떤 세계관을 볼 수가 있고요. 정조의 꿈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수원 화성을 만든 거죠. 정조는 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로서 뒤주에 갇혀서 영조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사당을 만들었어요. 묘를 이렇게 서울대 병원 있는 그 자리에 그 앞에다 이제 이렇게 사당을 지었다고 그랬는데요. 사도세자의 묘가 지금 영우원이라고 해서 이제 삼육대학병원 지금 오늘날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육대학 병원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자리가 그렇게 과히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였는데 좋은 자리다 묻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는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묘소를 좀 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직관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어느 우리 아버님 자리를 몇 자를 어디다 옮기면 좋겠냐 했더니 한 직관이 수원이라고. 수원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묘를 옮기시면 좋은 일이 많을 거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뢰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요. 묘를 이장하자마자 좋은 일이 진짜 생겼어요. 좋은 일이. 수빈 박 씨가 그 정조의 후궁인데요. 수빈 박 씨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정조가 아이가 있었긴 있었거든요. 이제 후궁 의빈 성씨하고 해서 이렇게 무녀세자를 낳긴 낳았어요. 근데 5살 만에 세자 책봉하고 얼마 안 돼서 5살 만에 그냥 사망해서 후자가 없었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도 뭐랄까 이렇게 대가 좀 그 자식이 이렇게 잘 안 나요 보면. 영조도 이렇게 후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조세자를 그렇게 하고 정조가 이제 계속 아이가 없다가 겨우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겨우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이장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묘를 옮기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됐죠. 정조 다음에 순조인데 순조도 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철종해가지고 정말 나무꾼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던 이잖아요. 철종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원군의 아들 고종 됐잖아요. 이렇게 한 가문이라는 게 세종대왕만 해도 18남 4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손들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때 낳은 아이가 이제 바로 순조라고 해서 23번째 임금이 되는 순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순조의 생일과 이제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하고 생일이 같아요. 그렇게 정조의 묘를 이장하면서 화성도 쌓기 시작해요. 화성을 왜 쌓냐면 정조가 이제 그 1804년쯤에는 죽기 바로 이제 한 4년 정도 전인데요. 4년 후인데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나요? 그래서 왕자리를 좀 일찍 내놓고 본인은 이제 화성으로 완전히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꿈을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만들었어요. 화성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많아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 도화서, 그림 그리는 도화서의 단원 김홍도가 그 시절에 계셨습니다. 김홍도가 유명을 하잖아요. 정조 계실 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성을 이렇게 쌓기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서 이 성을 다 쌓거든요.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또 이 화성 축조를 할 때 축조하면서 모든 걸 세세히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을 화성 성역 의궤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죠. 특이한 것은 정주가 이 화성을 쌓을 때 백성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지시했대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정주가 얼마나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앞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스님들을 이렇게 노역에 해서 스님들이 성을 쌓고 남한산성을 쌓고 무슨 산성을 쌓고 스님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월급을 다 줬냐? 에이,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줬으면 다행이죠. 근데 정조는 이렇게 그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본래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는 게 왜 이제 그 대공황 때 미국의 대공황 때 경제가 폭삭 망하니까 이제 뉴딜 정책으로서 이제 정부에서 토목공사를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했잖아요. 경기가 막 이렇게 저조할 때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SOC 사업을 하고 뭐 토목공사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 월급을 막 주는 일당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조선시대는 상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재정이 충분치 않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책만 보는 사회가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상업을 장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조선시대에도 정부의 자금이 풍부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됐어요. 답답한 상황들이 많았죠, 조선시대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 노동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화성에 행차를 해요. 화성 행차했던 그 원행을 잘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고요.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화성 축조한 그거 화성 성역 의궤하고 그리고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행렬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그 모습을 담은 반차도의 인원이 1799명이래요. 현재 미리 가 있거나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려하면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0명도 넘었겠죠. 화성 안에는 이제 화성이 크니까요. 논밭, 뽕나무, 과일나무, 뭐 시장, 행궁, 또 장룡령이라는 게 사설 그러니까 의군부라고 하면 아니고 그 왕의 이제 직속 부대죠. 왕을 지키는 직속 부대 장룡령이 머물고 있는 공간까지 준비했어요. 심지어 성 안에 물도 흐르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해경궁 홍씨 어머니가 70세가 되고 그러면 아들 순주가 15살이 될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804년인데 이때 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공자가 꿈꿨던 대동사회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죠. 정조께서는 우리 후의 역사를 공부하기 좋게 1800년에 딱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독살 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독살 당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종기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그래요. 피국경이 너무 심하고 종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정순왕후가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정순왕후 세력들이 독살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조의 꿈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조 20여 년 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순조의 세도 정치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안타까운 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게 돼서 정말 행복했고요. 춥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